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으로 2023년 22일에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관련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2022년 올해죠. 올해 시험 봤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응시자와 합격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가 중요하죠. 시험 분석. 시험은 어떠한 패턴으로 출제되었는지, 기존의 시험과 조금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네, 이번 시간 2022년 시험을 간략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응시자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그에 따른 합격률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험 분석을 해 볼 텐데요. 시험 분석은 두 가지로 간략하게 해 보겠습니다. 시험 후기 분석, 제 유튜브 채널에 많은 분들이 한 200분 가까이가 후기를 적어주셨어요. 그분들의 후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시험 어느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지, 생소했는지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기출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직접 살펴봤는데, 기출문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후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통해서는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후기 분석 정도는 그래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시작해 봤죠. 연도별 사회복지사 1급 시험 합격률입니다. 2014년에서부터 22년까지 한번 쭉 나열을 해 봤는데요. 여기서 참고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대상자가 볼까요? 2016년까지 대상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2017년부터 어떻게 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쭉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1급 시험이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응시자가 늘어난다라는 것, 시험 접수하신 접수자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현장에서 1급의 필요성이 그만큼 증가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학과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산과의 학생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 시험 응시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1급의 필요성이 암암리에 여기에 묻어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1급에 도전해 볼까? 라고 해서 영상을 보고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22년은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어요. 교수님의 논리라면 2022년 응시자도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냐 하면 현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교수님, 작년에 너무 쉬웠어요. 작년에 합격률이 너무 높아서요. 아마 한 해는 합격률이 높으면 한 해는 낮아지잖아요. 올해는 아마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전 올해는 패스할래요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2022년 응시자가 줄어든 것은 시험의 필요성이 낮아졌기보다는 2021년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다음에는 분명히 어렵게 출제될 것이다 라고 응시자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접수를 안 한 경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적어도 1급의 필요성은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의 시험 준비하시는 학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3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1급에 도전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까지 포함해서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포기할래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 포기할래 했다가 추가 접수에 접수하고 그 다음에 한 달 남아서 겨우 공부하고 이러한 분들이 합격 후기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도전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자와 응시자가 다릅니다. 접수한 사람과 실제 시험장에 간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죠. 몇 프로가 접수했다가 시험장에 안 가느냐? 약 20%가 중도에서 어떻게 포기한다라는 거죠. 응시율을 볼까요? 응시율은 전부 다 80% 전후입니다. 즉, 적어도 시험 접수는 90일 이전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한 60일 전에 접수를 하고 이러는데 그 짧은 시간에도 접수했다가 시험장에 안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20%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마음은 있었으나 그 2개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험장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10명 중에 2명은 접수를 해놓고 시험장에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교수님 저거 정말 많이 못했어요. 어차피 가도 떨어질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보시라고 저는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20%는 시험장에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합격률을 볼까요? 합격자를 볼까요? 합격자 작년에 17,000명이 넘는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절반, 딱 절반이죠. 8,800명이 합격했습니다. 합격률을 보면요. 합격률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대상자, 처음에 접수했던 대상자 대비 합격률이 있는데, 대상자 대비 합격률은요, 상당히 낮습니다. 처음에 접수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계산하면 엄청 낮다라는 거죠. 다행히 응시자, 시험장에 간 사람을 기준으로 합격률을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합격률은요, 이게 맞긴 하지만 접수했는데 안 간 사람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합격률은 상당히 낮은 20%대의 상당히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볼까요? 네, 올해가 36.63%입니다. 36.63%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합격률은 작년에 월등히 높았던 60.92%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죠. 그러나 그 이전의 해들보다는 전체적으로 36.63% 높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16년도하고 21년도를 제외하면 올해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합격률도 다른 해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소 안타까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차트 도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자 대비 대상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접수를 했느냐 살펴보면 쭉 내려가다가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올라가죠. 이거는 뭐냐면 1급의 필요성이 점점 현장에서 이제 요구가 됩니다. 체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급 왜 필요할까요? 나중에 영상 한 번 더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지만 1급 왜 필요할까요? 그렇죠. 이제는 채용 공고에 1급을 우선시한다.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1급 필수 이러한 조항들도 있고요. 제가 제 채널에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6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세요. 그분들한테 가끔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를 이렇게 오픈을 해두니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한 50대에서 70대까지 계신 분들이 전화를 와요. 교수님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러한 부분 질문하는 게 아니야. 뭐 모르는 거 질문하러 전화 오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그냥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전화를 오시죠. 그러면 저도 그분들한테 한번 여쭤봐요. 나이가 좀 되는데 공부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요. 1급 따면요. 강의할 수 있어요. 요양보호사 강의할 수 있어요.
아, 1급 따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1급이 있으면 1급이 없을 때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현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급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왜 2022년 제20회 시험에서는 떨어졌느냐? 이거는 이때의 합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 다음 해에는 합격률이 너무 높다 보니까 다음 해에는 분명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한 해 합격률이 높으면 한 해는 높고 이렇게 간다 라는 패턴이 있다라고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이제는 그런 패턴 있나요? 자, 높아졌죠? 다시 높아졌어요. 낮아졌죠? 높아졌죠? 높아져요, 다시. 그리고 별로 차이 없죠? 높아져요. 자, 낮아지긴 했지만 어때요? 이 시험들보다는 전부 다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애시당초 합격률이 낮을 것이라고 해서 접수를 안 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려간 것은 우리가 크게 주목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적어도 2023년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2023년 21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늘어난다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어떤 거죠? 사회복지 1급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만이 합격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다라는 거죠. 120점만 맞으면 저 사람도 합격되는 것이고 나도 합격되는 거예요. 접수자가 많다고 해서 내게 불리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접수자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강사들이 더 열심히 강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접수자가 많으면 오히려 강의의 질도 좋아질 확률이 높고요. 그렇습니다. 왜요? 저는 그냥 유튜브에 영상을 하지만 이러한 1급 도서 출판사라든지 영상을 촬영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기관들이 1급 응시장들이 많으니 더 열심히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질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2023년 접수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그들도 합격하고 나도 합격하자라는 마음으로 이 도표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도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이 영상 이곳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캡처까지 하면서 영상을 올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도 있었어요. 시험 접수 마감 시간 전에 접수가 마감됐어요. 마감 시간 되기 전인데 이미 접수가 이렇게 마감돼 버리는 경우에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 영상을 봤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전화 왔어요. 교수님, 제가 접수하려고 그랬더니요, 마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냐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지구에 전화를 해서 정원, 중원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접수를 했대요. 좀 뿌듯하죠. 그분이 저한테 전화 안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1년 전에 올렸는데 그분이 마침 그 영상을 봤었던 거죠. 그리고 시험 접수 마감 전에 접수가 이렇게 다 마감돼 버린 경우에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마감이 금요일날 6시까지인데 여러분들이 5시에 접속을 하면요, 이렇게 마감 뜬 곳이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마감이 뜹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이 마감이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작년에 왜 그랬어요? 작년에요, 예상치보다 접수자가 월등히 많았죠. 그러니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부 다 5시가 넘으니까 전부 다 마감이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제가 마침 이 영상을 촬영하는 줄 알고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서 같이 어떤 작업을 했어요? 그 5시에서 6시 사이에 5시에서 6시 사이에 지역지부에 통화를 해서 증언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그분이 증언했고 정원을 증언했고 시험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봅시다.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접수하면서 마감이 됐죠. 올해는 마감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았어요. 많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마감됐어요. 자,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이 늘어난다 그랬죠. 왜? 원래 안 봤던 분들도 내년에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이때 약간의 점수 차이로 떨어지신 분들, 이때 보려고 했으나 합격률이 낮을 것이라고 포기했던 사람들이 이때 봅니다. 그러면 평소에 정원이 300명인데 접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분명 시험 접수 마감 시간 전에 이렇게 마감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역 지부가 있어요. 제주 지역 본부라든지 거기에 전화하셔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내가 접수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마감이 됐어요. 정원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시험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정말로 시험 응시자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랑하듯이 전화 왔는데 저도 좋죠. 저도 좋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대상자와 합격률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시험 응시자들의 복지연구소 채널 후기가 있어요. 이 후기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이게 많았어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는 후기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거죠. 준비 좀 못했어요. 한 달밖에 못했어요. 상당히 못했어요. 물론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 못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은 아까운 점수로 합격하지 못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많이 못했는데 용기 내고 한번 가봤어요. 도전했어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후기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공부를 했으나 마지막에 여러 가지 가정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마무리하지 못할 때라도 반드시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고 마무리해라. 시험은 물론 실력이 있어야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그날의 운도 충분히 합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후기들을 봤더니요. 인행사가 어렵다고 하던데 올해는 아니었다. 인행사는 어렵지 않았다. 뭐가 어려웠어요? 3교시가 어려웠다라는 후기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행사가 어려운데 올해는 인행사가 평상시에 출제되어지는 패턴 그대로 출제되어지다 보니까 인행사는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반면에 조사론과 1교시의 조사론과 특히 3교시가 어려웠다라는 후기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후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응시자를 분석해 봅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어떠한 분들이 시험 보고 있을까라는 거죠. 자, 다양한 분들이 시험 보고 있었다라는 결론을 후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제 채널을 이용하시는 다양한 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자, 나무심 수련님은요. 이분은 정말 열심히 했나봐요. 이거는 본인의 노력이에요. 본인의 노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신 것 같은데 173개로 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 칭찬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윤설이라는 구독자도 살펴보면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밖에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을 저는 지금 3월 달에 촬영하고 있지만 어떤 분은 이 영상을 12월 달에 보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자, 12월 달에 하면 한 달밖에 없죠. 그러나 누군가는 공부할 시간이 한 달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중간에 불안하고 지쳐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마음 다잡고 열심히 했더니 가채점 156점이에요. 이분도 분명히 본인의 실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 한 달밖에 안 남은 짧은 시간을 앞두고 영상을 보고 계시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계속 짓누르면서 끝까지 화이팅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채점도 150점을 넘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송형자 구독자님은 뭐라고 댓글을 남겼냐 하면 60대는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라고
덕분에 합격했습니다 했는데 60대는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의 댓글에 또 답글들을 다신 분이 저는 70대입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채널의 특징상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이 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송형자 구독자였고요. 이분은 60대가 넘었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험 준비해서 합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고요. 시험장에 갔을 때는 당황했다라는 거예요. 왜? 60대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20, 30대야. 그래서 주눅 들 수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현수님이라는 구독자는 어떤 분이냐 하면 복지관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으니 사회복지사인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지관에 근무하는 누구예요? 작업치료사입니다. 물리치료사 또 작업치료사들이 복지관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작업치료사인 거죠. 자, 뭐예요? 사회복지 현장에 현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 활동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1급을 독학으로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영상을 보고 가채점 결과 합격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발췌한 것은 캡처한 이유는 뭐다? 많은 형태의 유형의 응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급하게 준비하신 분도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시작하신 분도 있고요. 다른 직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에 도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응시자 분석. 이번에는 끝까지 했더니 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끝까지 했더니입니다. 자, 볼까요? 윤향미 구독자님은 뭐예요? 핵심, 이해하기 쉽고 핵심만 콕콕 집어서 강의해 주셔. 이건, 제가 그랬다라는 거죠. 네, 제 유튜브 채널의 특징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전체를 기본서처럼 강의하는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기 전에 정말로 핵심만 응축해서 강의한 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말순님이죠. 김말순님도 볼까요? 교수님 강의 덕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험 문제 푸는데 교수님의 목소리가 공명으로 들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제가 기출문제를 한번 쑥 훑어봤어요. 훑어보면서 이러한 거, 저는 다른 거 보지 않죠. 문제를 답을 찾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강의해 줬을까? 라는 것들을 보면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그랬을 때에 충분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충분히 60점 이상 편안한 점수는 받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공명이 들렸다라기보다는 제가 정말 그냥 이것만 알아. 이거죠. 예를 들어서 워렌 같은 경우는 워렌의 기능 비교 척도 이거 4가지. 이거의 뜻 알 필요 없어. 기능 비교 척도 4가지가 뭔지 여러분들 그냥 동일자수 이것만 기억해 라고 했는데 시험에도 마찬가지 동일자수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이 동일시와 자치성 이 뜻을 알면 오히려 답을 푸는데 어려운데 그냥 동일자수 이러한 사자성어 같은 이 4글자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왕왕 있었어요. 이럴 때는 이분의 댓글이 어떤 건지 저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강의 또 잘 들으시면 이러한 공명으로 들려서 그냥 답이 보일 때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도 같이 기뻤었고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원래 인터넷 강의 돈 주고 결제했다가 다른 분의 인터넷 강의를 돈 주고 결제했다가 교수님 강의 보고 바로 환불하고 그냥 매일 들었어요. 저는 돈을 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시간 될 때 아무 때나 들어와서 유튜브 채널 검색해서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인터넷 강의 돈 주고 결제했다가 이쪽으로 왔대요. 저 영상을 들었대요. 근데 제 영상 듣고도 너무 도움이 됐다고, 점수도 너무 잘 나왔다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여기서부터네요. 우연히 알게 된 강의하고 이렇게
시험 포기하려다가 추가 접수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라는 것은 시험 포기하려고 했다가 공부를 좀 하다가 본 접수에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추가 접수가 있는데 대부분 추가 접수는 여러분들이 노리지 마세요. 추가 접수는 빈자리가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추가 접수에서 접수를 하고 합격까지 한 케이스예요. 여러분들도 시험에 이제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으면 반드시 접수해서 시험장까지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운이라는 게 따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퐁당이 구독자님은 안녕하세요. 저 짬내서 일주일 공부하고 이분은 일주일 공부해서 합격했다라는 것은 본인의 실력이 이미 이 정도 있었고 이 정도 있었던 거예요. 자, 합격했어요. 교수님 요약 강의 2배속으로. 네. 이 부분도 제가 많이 듣는 댓글 중에 하나인데요. 제 강의는 2배속으로 들어도 가능할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들 때는 내용을 모를 때에는 그냥 정배속으로 들을 수밖에 없겠지만 조금 내용을 안다 그러면 2배속으로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한 것 같아요.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 전날까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날까지 갈까 말까 고민했대요. 시험이 1월 22일 날 있었는데 그럼 1월 21일까지 갈까 말까 금요일 저녁에 고민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분 어떻게 했어요? 갔죠. 고민하다가 그냥 응시한 김에 가보자 했는데 합격했어요. 시험 포기하려다가 합격했어요. 그 전날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는데 합격했어요. 올해 합격률이 36%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접수해서 합격하고 갈까 말까 전날 고민하다가 갔는데 합격하고. 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항상 시험에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날의 운도 중요하다. 그래서 포기하면 운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도전하면 운이라는 친구가 혹시 여러분들의 그날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시험 응시해 보라는 것 꼭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문제 수준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제 후기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을 통해서 문제의 수준, 난이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기출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저 기출문제 최근에 살펴봤거든요. 기출문제 살펴보기 전에 이미 시험 끝나자마자 2개월 전에 내가 기출문제를 살펴보지 않더라도 이번 시험은 이렇게 출제가 됐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합격하게 쭉 넘어가세요. 좀 전에 가채점 해보니 안전하게 합격할 것 같아요. 1교시 조사론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1교시 조사론이 어려웠어. 그런데 3교시 정책, 행정, 법제 모두 어려웠어요. 1교시 조사론 어렵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3교시는 왕창 어려웠다. 이게 이번 시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제20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조사론이 어려웠는데 3교시 정책, 행정, 법제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귀결될 것 같습니다. 유혜영 구독자님도 이렇게 얘기하죠. 1교시 조사론 어려웠고 3교시는 세 과목 다 낯설어서 멘붕 왔어요. 3교시는 세 과목 다 낯설어서 멘붕 왔다라는 것은 뭐냐? 저도 봤는데요. 상당히 안 나왔던 그러한 지문들, 조항들 위주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낯설만 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상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60점 이상 나오겠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 문제가 어려웠지 전체적인 것은 기본의 틀에서 아주 변형된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교시 조사론 어려웠고 3교시 전 과목이 다 어려웠다. 시험장에 가서 놀랐습니다. 사회복지사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놀랐고 젊은 복지사들 틈에 내 나이가 많구나 라고 놀랐습니다. 한 번 1교시 그럭저럭 2교시 보고는 합격은 2교시가 이번에 쉬웠다라는 거죠. 2교시 보고는 합격하겠네 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3교시 보니까 어때요? 3교시 다루지 않은 내용이 많구나. 이상 시험 후기입니다. 3교시에 다루지 않은 내용이 많구나.
이거는 뭐예요? 그동안에 나왔던 지문에서 조금 벗어난 지문들이, 법 조항들이 시험에 출제되어졌고요. 뭐 행정론 같은 경우는 이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다수 출제가 되어지면서 공부 기존에 패턴으로 공부했던 분들은 조금 생소한 시험이었다라고 피드백이 많이 올라 있었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제가 이름을 캡처를 안 했네요. 1, 2교시까지는 그럭저럭 괜찮다 싶었는데 이분은 조사론까지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3교시 과목들이 어려워서 시간이 부족했고 막판 5분 남기고서 몇 문제 찍었어요. 보통 인행사가 어렵게 출제된다고 들었는데 3교시가 어려워서 살짝 당황했더랬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올해 2022년 제20회 시험은 3교시가 상당히 어렵다. 작년에는 어땠어요? 2021년 제19회 시험에서는 1교시가 어려웠다라는 피드백이 엄청 많았었죠. 1교시 시험 보고 저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봤더니 합격했어요. 근데 이번 시험은 반대죠. 1교시 어렵다라고 들었는데 1교시 견딜만 했어요. 근데 3교시에 멘붕 왔어요. 멘붕, 멘탈이 붕괴됐다라는 거죠. 멘붕 왔어요 라고 댓글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난이도와 올해 난이도가 좀 다르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 어떻게 파악하시겠어요? 작년에 인행사가 상당히 개별적인 문항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이것에 대한 약간 뭐예요? 출제위원들이 약간 긴장하게 되죠. 인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출제하면 이러한 피드백이 많구나. 그래서 올해는 인행사가 좀 쉽게 나왔는데 반면에 작년에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던 3교시가 올해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응시자 분석 함께. 저는 모든 댓글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이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라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캡처를 했는데 이거 그냥 눈에 보이니까 캡처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이었어요. 합격하면 제주도 가서 교수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댓글이었어요. 합격하면 교수님 만나러 갈게요. 언제 제주도 감 식사 대접이라도 할게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식사 대접은 좀 부담스럽고 커피는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보람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오시면 커피는 제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댓글은 정말 저도 예상치 못했던 댓글인데요. 올해 제가 뭘 했냐면 올해 가을 좀 지나서 가을이었죠. 단풍 절정일 때에 딱 날짜를 선택해서 한라산에 올라갔죠. 그날 뭐 비 한 개 껴서요. 너무 춥게 올라가긴 했는데 올라가서 현수막 걸고 여러분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응시자들 화이팅 하면서 기를 팍팍 불어 넣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너무 부러웠대요. 합격할 수 있었고 한라산 등반 이벤트 같이 하고 싶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했는데 네, 이 보나님 보나요? 올해는 조금 빨리 한라산 등반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같이 올라가실 수 있으면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민경 님도요. 합격 기원 제주 한라산 등반하는 영상 보고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제가 일정 빨리 공지할 테니까 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우리가 시간 내서 하루 쉬면서 한라산 코로나19만 좀 잠잠해지면 같이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난해 2022년 합격 기원 한라산 등반은요 몇 분 못 갔어요. 제 친한 지인분들하고 가고 그 다음에 시험 응시하시는 분 한 분 해서 4사람이 갔었죠. 물론 가면서 좋았어요. 오래간만에 한라산도 가고 그 중에 갔던 후배 동생은 갔다 와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했어요. 높은 곳 갔다 온다고. 아무튼 함께 해준다라는 느낌 고맙고요.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를 내용 분석해봤습니다. 기출문제를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쭉 살펴봤는데 아까 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살펴봤는데 인행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볼까요? 태아기에서 노년기 생애 주기별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집니다. 보면은 뭐예요?
생애 주기별과 그 다음에 학자별 문항들이 한 문제씩 다 출제가 되잖아요. 평상시의 패턴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년의 출제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아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회복지조사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 그랬죠. 과학, 철학, 통계적 가설 검증 등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과학, 철학 크게 어렵지 않지만 이걸 문제를 약간 지문을 바꾸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지문이 다소 까다롭거나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됨으로써 조사는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론 타 과목에 비해서 특히 쉽게 출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영역이었다.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논박기법 등 처음으로 논박기법이라는 것이 1급 시험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이러한 용어들이 처음 언급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되어서 중간 정도라고 할까요? 이 정도의 난이도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론, 여러분들 지역사회복지론 여기가 기초잖아요. 그죠? 1교시 기초예요. 기초. 사회복지를 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조사론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 기초입니다. 그리고 실천론, 실천기술론,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해당됩니다. 실천에는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과 지역사회가 있죠. 그 중에서 세 번째 지역사회복지론이죠. 지역사회복지론은 과거에는 상당히 재미없는 과목이었어요. 왜? 우리나라는 개별사회사업과 집단사회사업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졌지 지역사회복지 형태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1995년에 지방분권,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복지는 등한시 되어져 있었죠. 그런데 2014년 송파세모녀 사망사건 이후에 2015년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되면서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이 상당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이 재미있는 과목이 됐어요. 지역사회복지를 모르면 이제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상당히 어려워진다. 지금 여러분들 지역에서 잘 나가는 사회복지사, 잘 나가는 기관이 있나요? 아마 그 잘 나가는 사회복지사, 잘 나가는 기관은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이 핵심인데 최근의 사회복지 변화의 지역사회복지론이 핵심인데 기존 출제 유형과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대부분의 응시자들이 여기에 30대가 계신가요? 40대, 50대, 60대, 3, 4, 5, 60대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지역사회복지론 정말 재미없는 과목으로 공부했어요. 왜? 그때는 지역사회복지가 별로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론은 이해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최근에 몇 년, 3, 4년 안에 공부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갓 졸업하시는 분들은 지역사회복지론 재미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미 졸업하신 분들은 지역사회복지론 이게 뭐야? 그리고 내용 자체도 너무 생소해요.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기존 출제 유형과 유사한 패턴으로 출제되었지만 지역사회복지론은 아직 3, 4, 5, 60대가 공부했을 때에 비해 그때의 어떤 이론으로 보면 너무 재미없는 과목이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론은 중간보다 난이도가 조금 높은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문항 자체가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식하기가 약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 정책론 볼까요?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의료급여 내용 등이 출제되면서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이렇게 후미진 곳에서 문항들이 많이 왔어요. 그거는 나중에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1급을 공부할 것이냐 촬영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정책론, 법제론 같은 경우는요. 시험 문제를 내려면요. 낼 게 너무 많아요. 여기는 낼 게 없어. 여기는 낼 게 없어. 왜? 이론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기존에 냈던 것을 다시 재탕해야 돼요. 그러나 정책론과 법제론은 어때요? 법, 정책이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낼 게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출제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데, 올해는 기존의 내용보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형태로 문항이 출제되어지다 보니까 난이도가 다소 높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행정론 상당히 어려웠죠? 각종 이론 문제가 특히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우리 이론에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죠? 행정론은 다양한 이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론 문제가 특히 많이 출제되었고, 최근 출제되지 않았던 고객관리 마케팅이라든지 예산 첨부 서류, 예산의 특징도 아니고 예산 첨부 서류 등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다수 출제되어지면서 역시 사회복지 행정론도 기존의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사회복지 법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합격 60점 이상 맞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수 있어요. 열심히 영상을 들었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나 법조항과 예시를 접목시킨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법조항, 법제로는 법조항 자체를 묻는 문항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제는 법조항과 예시들을 묶어서 출제하다 보면 법조항도 알아야 되고 예시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자주 출제되지 않았던 법조항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출제되었던 사회 서비스 법의 지문들이 아니라 그 변두리의 지문들이 출제되다 보니까 맞나? 틀리나? 이렇게 되는 문항들이 많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2년 기출문제 분석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일단 기존의 출제 패턴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출제되지 않았던 사이드의 영역들도 우리가 좀 더 관심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확인할 수 있었던 기출문제 내용 분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포기는 배추한테 끝까지 도전했더니 합격했죠. 그래서 포기는 배추한테 복진연구소와 함께 포기하지 않고 같이 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진연구소 100% 장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저 올해도 많이 바쁩니다. 자랑 절대 아니고요. 올해 제5기 여러분들 모든,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서 제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을 하게 되는데, 저는 또 제주시에서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바쁘죠.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시군구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은 9월 30일까지 시도로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 그 5기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하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죠. 4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4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연구 의뢰들이 들어와요. 교수님 예산 정말 이거밖에 안 돼요. 저는 예산 많은 연구들은 안 들어와요. 예산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되는 연구들은 거의 안 들어오는데, 뭐 500만 원, 작년에 800만 원, 올해는 500만 원. 인건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연구들 또 의뢰가 들어오면 저라도 해야죠. 저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기관들이 데이터가 쌓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는 현장 같이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난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같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이렇게 빡빡하죠. 그리고 나눔의 집 강의 영상, 나눔의 집 강의 영상도요 한 300개 정도 돼요. 엄청나죠. 300개를 또 촬영해야 돼요. 그럼 그거 외에 유튜브 영상은 별도로 찍어야 되거든요. 별도로 찍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작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해준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밤새면서 같이 했었죠. 올해도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영상 촬영하고 올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녹화 강의, 이거는 기존에 했던 유튜브의 영상 업로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기본 이론 강의라든지 기출문제 풀이 등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때나 보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강의는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주 지역은 진행 예정이에요. 아직 뭐 일정을 짜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뭐 여름 방학이 됐든 기간을 설정해서 오프라인 강의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불러주면 가겠지만 불러주진 않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경우 가능해요. 제주 지역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한 2번 정도 토요일, 일요일 위주로 강의하니까 1박 2일로 제주도에 와서 강의 듣고 올라가셔도 되죠.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제가 뭔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매주 서울 가서 강의 듣고 한 2달, 3달 동안 그렇게 하면서 내가 몰랐던 그런 부분들을 교육받고 왔었죠. 예를 들어서 한 3, 4년 전에는 서울에 가서 매주 토요일 날 서울에 가서 질적 연구에 대해서 근거 이론이라든지 현상학 이론 이러한 부분들에 가서 강의받고 이렇게 온 적도 있었죠. 이 부분이 제가 한번 새롭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러한 누군가에게 이런 촬영 장비나 이런 것들을 조언받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와 똑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라이브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한번 강의해 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캡처보드 필요한가? 뭐 이렇게 혼자 막 궁리를 하고 있어요. 궁리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 그러면 그래도 라이브 하는데 그래도 몇십 명은 같이 들어줘야 의미가 있잖아요. 가능할지 만약 가능하다 그러면 약간 연말쯤에 라이브 방송 강의도 한번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무료입니다. 돈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튜브 복지인 연구소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드리고 2022년 시험을 봤던 제 채널을 봤던 분들이 많이 입소문을 내주셔서 구독자가 그래도 하루에 몇 명씩 꾸준하게 증가되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감사함을 이런 식으로 주변에 복지인 연구소 채널을 많이 홍보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원래 온라인 라이브 강의까지 된다 그러면 더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1급 시험 준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촬영하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출문제 또 업로드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21회 시험 화이팅 하면서 준비하시고 지금은 아주 땀 흘리면서 준비하기보다는 워밍업 단계다라고 생각하셔서 약간 조금씩 몸 풀면서 스트레칭 하면서 공부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제20회 시험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은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